자, 오늘 상담 및 심리치료 대인과정 접근 오늘 두 번째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연아 선생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제2장 작업동맹 형성하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념적 개관을 보면 우선 심리치료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전문 영역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심리치료의 목적은 어떤 특정한 상황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들과 상황을 다룰 수 있다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인데, 대인과정 접근의 중요한 목표는 내담자들이 현재 처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아가서 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위계적 관계나 상황 관계가 아닌 상담자와 공동 협력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내담자의 주도성과 책임감을 동시에 격려하면서 이해와 길잡이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협력적 관계 또는 작업 동맹에 대한 모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단어는. 그래서 다양한 이론적 접근법들을 통틀어서 효과적인 상담자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치료 초기에 그들이 작업 동맹 형성을 잘 하였는가, 어떻게 하였는가가 상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이 개관을 하면서 논의점은 강력한 상담 협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상담자가 공감적인 이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필연적인 문제들과 오해들이 발생하여 그 협력을 깨려고 할 때 어떻게 가정 언급을 이용해서 그것을 복구시킬 수 있는지에 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동맹은 공동협력적인 관계이다 라는 부분에서는 우선 작업동맹은 상담자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식 분석학자인 그린슨 보딘이랑 이 두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하고 이론을 말한 거는 작업동맹을 더 넓게 심리치료에 연결하고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여러 이론적 문맥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 이론에서의 작업동맹이 이렇게 나열해서 표로 만들었는데, 우선 볼비는 잡아주는 환경, 안전한 관계적 보금자리 안에서 감정적으로 잡혀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실존주의 치료자인 이제 롤러 메이는 상담자가 어떻게 상담 회기마다 진실된 태도로 내담자 곁에 완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가가 작업 동맹이랑 또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행동에서는 공감과 치료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또 심리분석 이론가인 피터 포나기는 정신화를 설명하면서 상담자의 적절하고 유효한 반응들은 내담자들이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반추하는 능력을 증대시키고 더욱 발전된 자기 제어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저스는 상담자의 진실성, 온정, 특히 정확한 공감과 이제 이 작업동맹이 관련 있다고 합니다. 작업동맹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어요. 상담자와 내담자는 공유된 치료 목적에 동의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담자와 내담자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고안된 과제에 협력한다. 그리고 상담자와 내담자는 신뢰와 수용, 그리고 능숙함에 기반된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한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심리치료의 공통적인 강력한 요소인 작업동맹은 내담자들의 광범위한 문제들, 다양한 접근 방법과 이론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통틀어 성공적인 결과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여러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작업동맹 이 공동협력은 지시적 그리고 비지시적인 유형들에 대한 대안을 내용인데요. 이거는 내담자에게 파트너십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심리치료는 공동협력적인 관계로 유지되며,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 양측 모두의 참여를 요하는 공유된 상호작용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밀러 등 이제 여러 상담사와 비교 연구를 실시했는데, 그 연구 결과 내담자들의 변화하도록 설득시키는 데 집중하고 변화에 대해 겁을 맞닥뜨렸던 상담자들은 공감을 갖고 내담자 강점을 이해하는 데 오히려 중점을 두고 그들의 걱정을 환기시키려 했던 상담자들에 비해서 실제로 내담자들의 변화에 거부감을 더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어쨌든 공감을 갖고 내담자 관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담자들이 온전히 책임을 지고 있는 독립적 주체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의 과정을 이해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이 능동적인 파트너 내지는 협력자임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상담자 몫입니다. 그래서 또한 상담자가 적극적인 파트너가 되어줄 것이며, 상담자와 협력하여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방법을 찾으려는 내담자의 의지가 필수적일 것임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또 미의 차원을 기반한 상담이 아니라면 위계적인 의사-환자 관계 또는 교사-학생과의 관계로 발전하기 쉬운데, 이는 내담자의 자기 효능감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의존성을 키울 수 있다는 거고요. 내담자들이 갖고 있는 오해나 상담자가 리더고 상담자가 온전히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오해나 부정적인 순환 과정, 그러니까 도움이나 방향을 원할 때 순수하게 비지시적인 방식으로 상담하며 화를 내게 되고 오히려 상담자에게 방향을 더 강하게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상담자가 이끌게. 그럼 상담자는 더욱더 의존적인 방식을 거부하려고 또 스스로 넌 답을 찾아라,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악순환 과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지시적인가 지시적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이분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상담자는 공동의 통제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기반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고요. 상담자는 협조적인 관계를 만들려는 시도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상담자는 위계적 관계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상담 진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해 상담과 함께 협력 관계는 시작된다는 이제 내담자와 첫 만남에서 작업 동맹을 구축을 시작하는데, 상담 진행에 대한 구조화도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상담의 초점이 내담자가 원하는 것에 있으며 상담의 성과는 온전히 내담자의 것이어야 한다는 이 점에서 핵심이 있고, 상담자의 의도는 내담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목표와 논의할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게 하고, 이를 상담 과정에 나누기 위해 내담자와 협조적으로 작업해야 하고, 또 어떤 것이 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례 개념화와 아이디어들은 내담자의 목표와 내담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경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트너십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담에서 무엇이 이야기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첫 시간부터 어떤 상담 과정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예외적인 상황은 책에 2가지 설명했는데, 과정을 언급하라는 내용이고, 이건 뒤에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감적인 이해는 작업 동맹의 기초가 돼야 된다. 근데 공감적 이해란 표면적인 것을 넘어서 내담자의 숨겨진 어려운, 수용될 수 없는 자아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공적인 상담 협력을 형성하는 기초이고 대인과정 접근에서의 변화를 위한 주요 개념인데, 연구에 의하면 덜 효과적이었던 내담자들은 그들의 상담자들이 덜 이해받는 것 같다는 느낌을, 상담자들에 의해서 덜 이해받았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 비효과적인 상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받는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내담자를 살펴보면, 대부분 내담자들의 가정에서 어느 정도의 비타당함은 일어났을 것이지만, 알코올 중독 가정 출신, 섭식장애 문제가 있던 가정 출신,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인 가정, 학대가 심했던 가정 출신의 희생양들은 특히 심한 비타당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내담자와 강한 유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고, 상담자의 진실한 노력으로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자의 돌봄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해야 하고, 명료화를 통해서 더욱 협력적인 접근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상담자와 내담자의 적극적인 협상으로 특징 지어지는 상호 간 탐구의 치료적 모드가 내담자로 하여금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데 결정적이라는 것이고, 정확한 공감이란 개인적 특성이나 상담자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상호 탐구와 협력으로 특징 지어지는 대인관계 과정의 측면을 강하게 갖게 되고, 더 나아가 이야기하자면 발달적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이 과정을 촉진시킵니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이해를 보여주라고 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효과적인 반영은 해석과 좀 유사한데요. 표면적인 내용을 넘어서 핵심 메시지를 이해했다는 것을 전달하고 정서적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내담자의 경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추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이고 분화되지 않은 반응보다는 이해한 핵심적 메시지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고요. 내담자들이 경험하는 특수한 의미들을 잡아내고 그것을 표현할 때 이해한 바가 맞는지 물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예시가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책에 있는 예시가 또 있는데, 마샤의 첫 번째 상담자와 두 번째 상담자예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제 두 번째 상담자가 상담을 좀 효과적이게 잘 이끌어냈다, 동맹관계를 잘 했다는 건데, 그것에서는 핵심적 정서 메시지인 텅 빈 것 같아요에 직접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정서적인 것에 벗어나도록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러한 것을 환영하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녀를 격려했어요. 그래서 이해해 줄 것이라 확신하면서 교정적 정서 체험을 통해서 좀 변화했던 이런 것을 예시로 들어놨고요, 책에. 그리고 상담자가 내담자의 연속적인 말들 속에서 개인적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었을 때 내담자는 희망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어떻게 내담자의 말 속에서 핵심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정확한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우선 반복적인 주제를 규명해라입니다. 내담자가 제시하는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에 대해 반응해야 하는 훨씬 어려운 위치를 취함으로써 내담자의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대인관계 과정을 산출하고자 하는 것인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을 내담자와 공유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유연성을 또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패턴과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이제 주는 게 또 중요한데, 그 반복적인 패턴에 대해 그 관계 패턴을 규명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인관계 주제를 알아차려야 하는데 초기 발달적 경험들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그래서 비적응 관계 패턴을 파악하고 내담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스스로 이런 시나리오들을 깨닫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현재 상호작용에 연결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고 이는 과정 언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상담자는 이 문제적 패턴을 명백화할 수 있는 안전하고도 지지적인 상담 방법을 찾아야 하고 적응적인 반응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내담자를 돕고, 이렇게 경험적인 재학습 과정 안에서 치료 관계는 사회적 학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병리적인 사고와 반복되는 정서 주제가 있습니다. 병리적인 사고는 비기능적인 신념 두 가지 대표적인 이제 병리적 신념들이 책에 나와 있고요. 이걸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뭐 인지적 도식틀, 인지 삼재 등은 선택적 편견이나 다양한 대인 경험으로 통해서 이제 동일한 반복적 주제를 또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반복되는 정서 주제는 상담자가 내담자들 이야기를 들음에 따라서 슬픔, 비통함, 수치심 등 매우 힘든 감정이 내담자의 정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정서들이 내담자가 관련 짓는 서로 다른 경험들을 특징짓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이런 핵심 정서를 규명하고 정확하게 이름 붙일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커다란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기초적인 정서를 찾아낼 수 있다면 상담자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고 내담자는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인간과 다른 인간 사이에 감정적으로 표현되는 것에 대해서 뭐 소통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책에 89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고, 앞에서도 계속 과정 언급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럼 과정 언급은 무엇인가 봤을 때 즉시적인 개입, 현재에서 일하기인데, 과정 언급은 작업 동맥을 촉진시킵니다. 과정 언급이란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작용을 밖으로 드러내서 논의 주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과정 언급은 또 직면이나 요구나 판단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관찰입니다. 그래서 과정 언급은 실험적으로 내지는 잠정적으로 제공될 때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 언급은 치료적 상호작용이
즉시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제3자 이야기는 멈추고 당신과 나의 관해 얘기하게끔 이렇게 드러나게끔 해줍니다. 메타 커뮤니케이션은 내담자의 대인관계 패턴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다시 나타날 때 그 재현되는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상담자에게 제공합니다. 대인관계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데 도전이라고 불리는 즉시 개입은 심층적인 자기 탐색을 증진시키고 내담자가 말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의 사이에 그 차이를 대해 관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메타 커뮤니케이션과 치료적 역량 드러내기란 과정 언급과 유사한 개입을 설명하는 용어인데요. 내담자의 비적응적 관계 패턴이 상담자에게 그 순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현재 상호작용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상담자가 제공하는 대인관계 피드백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관련 진술은 즉시적 개입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자기 개방 진술과 유사한데 예를 들어서 나도 때때로 화가 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진실하게만 이루어지면 이런 자기 개입 진술이나 가정 언급은 협조적 동맹의 촉진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요. 내담자가 자신을 타인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들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건설적이며 무비판적인 방식을 발견한다면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습니다. 민감하게 하여 무한하지 않게 언제나 내담자의 자존감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갖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위 의사소통이라는 도전과 내담자의 자존감에 대한 보호적이고 지지적인 태도와의 이 균형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제공한 즉시 개입에 대한 내담자의 이야기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 언급은 협동적인 동맥을 촉진하는 강력한 개입 방법이고 새로운 주제를 드러내게 해줍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부정적 성향이나 내담자의 반복되는 문제적 시나리오들에 상담자를 끌고 가거나 단순한 오해로 인해 작업 동맹의 균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똑같이 반응하거나 회피하는 것 대신 문제가 발생하면 내담자에게 그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함으로써 과정을 언급함으로써 문제를 다룬다면 상담자에게 방법을 제공될 것이라고 방어했습니다. 이제 수행 불안은 상담자의 수행 불안이 작업 동맹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상담자도 인간임을 인정해야 되는데 항상 경청하거나 들은 것을 완전히 소화하고 언제나 정확하게 공감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 불안은 상담자로 하여금 덜 공감적이도록 만들고 내담자가 준비도 되기 전에 변화하도록 압력을 넣게 만듭니다. 바로 이 순간과 현재 상호작용에 집중해야 되고 그 경험이 내담자에 주는 의미에 더욱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됩니다. 지나친 수행 불안은 상담자의 지나친 수행 불안이 내담자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내적인 욕구에 의해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부담 가지지 말고 끊임없이 협조적 동맹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변화의 선결 조건인 보살핌과 이해는 첫 회기에 상담자의 우선적 목표는 협조적인 동맹관계를 수립하는 것인데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한 공감과 존중으로 내담자와의 정서 유대를 형성함으로써 이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갈등들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은 이들이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내담자들은 누군가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라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살핌과 이해는 선결 조건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토론 황세라 선생님, 네, 질문, 토론, 같이 이야기할 거리 먼저 보내주시죠. 제가 토론하고 싶은 얘기는 이 장을 보면서 책 제목 자체가 대인과정 접근인데 이 장은 그러면 어떻게 친해질 거냐, 처음 만난 사람이랑.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내담자랑 관계 맺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 선생님이나 내담자, 선생님이랑 교사 관계, 권위자나 이렇게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실제로 진행돼 보면은 그 다음에 좀 능숙하게 관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결국에는 뭘 좀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공감적인 보면은 공감적인 토론 준비가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읽었어? 이거지. 근데 토론은 내가 토론한지 까먹고 있었어. 근데 내가 토론하고 싶은 얘기는 전 이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89페이지에 있는 요약하면 상담자가 반복적인 관계 주제, 병리적인 신념, 내담자의 문제와 경험에 연결되어 있는 기초적인 정서를 찾아낼 수 있다면 내담자들은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상담자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요 맥락.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상담을 지금 쭉 하는데 결국에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맥락이 나와서 이제 이걸 가지고 상담을 이게 목표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주제로 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책을 보게 되니까 이게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구나. 진짜로 이해해주고 공감을 느끼게 해주는 방식은 자신의 관계 패턴의 신념과 핵심 정서를 좀 알게 해주는 거. 그거 자체가 이 사람 내담자들에게는 자기를 엄청 이해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좀 이제 또 와닿아서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 질문이 뭐야? 어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좋게 생각해. 아니 그래서 그러면 질문은 이렇게 되네. 핵심적 정서를 찾아내는 자신만의 방식? 핵심적 정서. 그러니까 그건 어디 해야 되나?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은 88페이지에 보면은 그 중간쯤에 이제 배기했던 이제 이야기들을 쭉 나열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배기 이야기하기를 이제 갈등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내담자들의 핵심 신념이나 이제 관계에 대한 이런 패턴들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설명들을 좀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트레스 상황이 왔을 때 그러니까 물론 내담자들이 보고하는 내담자들의 발달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감정이나 어떤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스트레스 상황을 상담자와 직접 겪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상담자가 기껏 겪으려고, 또는 그런 거를 일으키려고 이제 저는 좀 노력을 해서, 그때 제가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생각을 느끼는지, 그 내담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 편이죠. 그때 느낄 수 있다. 네. 그래서 주로 상담할 때 주로 싸우시고 옆방에서는 아주 화난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위한. 네. 그럴 때 김연아 선생님은 어떻게? 네. 그냥 하신다고요? 아니 그냥 빼달라고 그런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냥 질문 주세요. 저는 야 그렇게 최신치가 아니야 우리. 그냥 믿어. 믿어. 피직입니다. 아니 저는 보통 수업 이전에서 그 선생님들이 권하시는 방향이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지, 정서, 사고 방향, 인지 방향, 행동, 사고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다 추구력을 풀게 해가지고 그것을 요약해서 이제 그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례 개념화를 수업 이전 받을 때 하기 전에 이제 요약도 상담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랑 그다음에 내담자가 어떤 인지나 계속 사고하는 거, 느끼는 거, 말하는 거를 추구력을 풀어서 이렇게 그 패턴을 많이 보려고 하고 또 수업 이전 가서 도움도 얻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정리할 때 주로 내담자한테 질문하고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쵸. 계속 쌓아가요. 사고나? 관찰자 입장에서 주로 한다는 거죠. 아, 네. 관찰자 입장. 저는 옛날에 어떤 일이 네. 있었냐, 그러니까 그 옛날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걸 정리해서 이제 그걸 파악한다는 얘기죠. 네, 그 전에는 좀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조금 이제 과정과 즉시성에 대해서 또 대인관계 이런 접근을 좀 많이 알게 되면서 집단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면서 좀 저와 그 내담자가 얘기하는 그런 다른 관계들을 얘기할 때 저랑 또 비교해 보면서 그것을 이렇게 끌어가려고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상담에서 계속 얘기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상담에서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때 좀 그런 부분은 다시 난 이렇게 좀 지금 느껴진다, 그런 게 좀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아니면 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걸 좀 끌어내려고 하는데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여기서도 강조하다시피 좀 그런 거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뭐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좀 뭔가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조심스럽게 실험적으로 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가정 언급을 할 때는. 근데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책에 그런 얘기가 있나요? 좀 실험적으로 조심스럽게 좀. 네. 실험적으로는 얘기는 있는데 조심스럽게는 제가 느끼기는 저는 좀 오히려 수행 불안은 이런 가정 언급을 방해한다는 그렇지. 측면에서 책과 반대로 불안해하지 말고 일단 뛰어들어가 보자. 질러라 이런 얘기인데. 아까 그랬는데 조심스럽게라고 느껴지지. 지금 이게 충분히 조심스러워. 지금 제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처음에 이제 보자마자부터 뭐 이렇게 뭐 갈등을 하기가 좀 이제 당연히 이제 그게 없으니까 제가 늘 이제 반복적으로 좀 질문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냐, 그리고 또 그동안 정서적으로 친밀했던 사람들을 보고 그게 연인이든지 혹은 아주 절친한 친구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직접적으로 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다면 거기도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풀어가면 사실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자연스럽게 자기를 이제 방어하려고 할 거 아니야. 난 안 그렇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끌어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했던 그 과거의 관계 패턴이 사실은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이렇게 뭐 공격적인 아빠가 싫다. 그래서 나는 뭐 어떤 뭐 말을 안 한다. 뭐 이제 이랬다면은 그러면 연인 관계에서도 뭐 그럴 때마다 이제 관계가 끊어졌고 이제 이랬다면은 사실은 저와의 관계에서도 충분히 이제 그럴 만한 어떤 행동이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보일 때 이제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 그냥 옛날 얘기를 할 때는 어쩌면 이제 콜드 커뮤니션인데 나와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은 사실은 좀 한 커뮤니션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보통 그렇게 과거를 끌어와서 지금 현재 좀 적용시키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이제 집단이면 제일 좋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사람들한테 관계를 맺어오면서 이제 다른 집단원들이 그 사람에게 느끼는 것들을 직접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그 사람 입장에서도 훨씬 좀 더 패턴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기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담자들이 뭐 갖고 오는 주제들이 좀 다양하잖아요. 뭐 저 우울감 좀 없애고 싶어요, 뭐 취업 좀 하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저는 거기 원하는 거에 좀 맞춰서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듣다 보면은 내담자들이 원하는 목표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들어가면서 서로 작업 동맹을 맺어가는 도중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체크를 하죠. 상담자로서 뭐 부모님 관계 어떤지 뭐 이런 거 체크를 쭉쭉 해나가면서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목표를 가는 과정에서 이제 내담자는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느끼는 것들이 많죠. 아, 얘가 단순히 취업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님과의 관계들이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좀 이제 느껴지고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게 좀 안 되니까 지금 이 취업하는 거 피하고 싶구나 뭐 여러 가지가 느껴지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저는 좀 천천히 들어가면서 이제 그걸 좀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취업하는 게 네가 왜 지금 취업하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어려운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끌고 들어와서 결국에는 네가 지금 대인관계, 지금 부모님 관계, 지금 친구들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의 관계를 연습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해가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뭐 토론 얘기 할 게 있나요? 묻지 말고 빨리 만들어봐요. 근데 이거 혹시 이제 읽으면서 59쪽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내담자들은 그들의 상담자가 역할 유도에 개입을 하고 있고 또 상담 과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면 도중에 상담을 그만둘 확률이 낮다. 또 현재로서는 내담자들이 때때로 위기 상황이 있는 경우 지시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상담자는 위계적 관계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상담 진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첫 상담에서는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를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해결해가는 협조적인 관계.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좀 언급하지만 위계적인 관계는 아니다. 협조적인 관계다. 협조적인 관계인데 한편으로는 상담자가 끌어간다는 그 두 가지 부분이 사실 진짜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한편으로는 내담자한테 이 상담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 알려주지만 사실은 나는 말하고 너는 듣는 게 아니라 나도 말하면 너도 말하고 이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되게 위계적인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끝까지 이미 수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예, 선생님.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깨줄지가 사실은 굉장히 좀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아예 선생님 이러고 따라오면 괜찮은데 속 마음이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 우리 문화는 겉다르고 속 다르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사실 앞에서는 네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본인의 판단이나 생각이 일단 자신이 판단했을 때 비교를 해서 자신이 더 옳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는 상담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물론 상담자가 굉장히 이제 뭐 설득을 잘해서 내담자를 납득시킬 수 있는 것도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내담자가 본인 스스로도 좀 평등한 관계로 생각을 해서 본인이 이해가 되지 않고 본인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을 상담자와 같이 이렇게 이해하려고 해보려는 시도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노현 선생님이 얘기한 거 부분을 좀 이제 좀 이렇게 의미 있게 좀 봤었는데 그 핵심은 그러니까 상담자가 이끌어간다도 있지만 더 저는 좀 이렇게 제가 초점을 좀 맞췄던 거는 결국에는 내담자한테 맞춰야 된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권위적인 문화에서 있었다면 거기에 일단은 맞추되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러니까 페이지 57페이지에 보면 권위주의적인 인식 틀을 갖고 있다면 평등적 상담 관계는 효과적이지 않다 오히려. 그러니까 상담자가 비지시적이 되려는 시도를 내담자들은 회피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적극적이지만 지시적이지 않은 태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이끌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인 틀에서 자란 사람들이라면 상담자로서의 그런 뭐 선생님으로서의 위치나 이런 것들로 다가갈 수 있으되 하지만 이제 상담자는 그 틀을 내담자를 맞추기 위해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 자체가 관계의 어떤 결과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좀 이해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부분을 좀 의미 있게 좀 봤었어요. 저도 아까 56페이지 얘기했던 권위적인, 그러니까 저는 상담 처음 시작하면서 어려웠던 게 저는 권위적이거나 지시적이거나 이런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내가 상담자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나를 만나는 내담자들은 너무 제 말을 갑자기 경청하는 느낌이 들고 내가 뭔가 된 거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뭔가 저는 이제 평등한 걸 좋아하니까 좀 얘기 좀 해봐라 라고 하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뭐 좀 그런 거 같아요. 선생님 말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이제 좀 권위적이거나 좀 이렇게 목표를 정확히 제시하길 원하는 이제 내담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목표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상담소 필요하긴 하는데 모든 걸 다 목표를 원하니까 그런 거 너무 싫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안 하곤 했을 때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올라오는 게 왜 선생님 목표가 없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거 책에 나온 것처럼 좀 회피적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회피적이지? 근데 이제 이 문구를 보면서 아 이게 사실은 결국에는 처음에 내담자와 맞춰가는 그 융통성을 좀 발휘해가면서 결국에 이제 관계를 내가 원하는 그리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걸로 좀 가야 되는구나. 그게 좀 이해가 됐어요. 그 내담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인식의 틀에 일단은 상담자가 그렇죠. 들어가서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저는 그 뭐 좀 번외기는 한데 이제 페이지지. 그러니까 마지막쯤에 아까 그 제가 얘기했던 100 이야기가 나왔던 페이지였죠. 88페이지. 38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100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지식적인 상담 스타일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많이들 이제 그 저희가 공부할 때도 그렇게 배우고 앨리스. 앨리스가 이제 그런 스타일이라고 저희가 배우고 이제 그렇게 저도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제가 이제 상담을 좀 해오면서 느꼈던 게 만일에 앨리스가 저희가 앨리스의 내담자들을 보진 않았잖아요. 그렇지. 앨리스의 상담을 봤지. 앨리스의 상담을 공부했지 앨리스의 내담자들을 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만일에 앨리스가 앨리스의 내담자들을 논쟁의 주체로서 끌고 올 수 있었다면 사실은 앨리스는 굉장히 비지시적인 상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논쟁을 하자고 같은 입장에 대해서 사실은 네, 내려가는 거니까 앨리스가 사실은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사실은 더 비지시적인 상담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상담의 모습이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되는 내담자가 생각하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고 어떤 그 사회적인 틀이나 인식에서 벗어나서 상담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 느끼는 생각되는 감정들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물론 거기에는 이제 그 안정감이라는 게 이제 있어야 되겠죠. 아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강조했던 강의 때 강조했던 보살핌을 받는 그런 관계 속에서 끝까지 자기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합의점을 찾든 서로의 생각이 바뀌든 끝까지 이제 함께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러니까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벌써 시간이 얘기 멤버들 같은데 시간이 되고 그래서 자 편집이 된 거죠. 네, 많이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이렇게 오늘 읽으면서 책 한 구절 혹은 뭐 느낀 점 한마디씩 하시고 이제 마치죠. 네. 저희 저부터 하면은 72페이지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공감하는 것은 때때로 착하게 또 친절하게 혹은 지지적으로 대하는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한다. 정확한 공감이 이제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것들은 물론 자애롭고 좋은 의도를 가진 반응이지만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이걸로 이제 변화되진 않는다. 이런 얘기를 보면서 무조건 우리가 이제 상담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좀 친절한 뭐 이런 어떤 그거를 공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공감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핵심 문제에 같이 뛰어들어가서 이제 그것을 같이 인정하고 거기서 함께 대등하게 이제 갈등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새로운 방향으로 바꿔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진짜 정확한 공감이구나. 네. 이런 것들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한마디씩.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누나님이 해서 다른 걸 좀 찾아보자면 네. 빨리 찾아요. 네. 페이지 67페이지에 맞다 이거. 거기 이제 중간쯤에 보면 이제 공감적 이해는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물론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좀 적어봤어요. 그래서 공감적 이해는 정확하게 매 순간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공감적 이해가 단순히 착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라면 지속적이고 정확한 공감적 이해가 가능할지 모른다. 하지만 표면을 넘어서 내담자의 숨겨진 어려운 또는 이제 수용할 수 없을 것 같은 자아에 도달해야 하기에 공감적 이해를 매 순간 하기는 어렵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좀 받아들였냐면, 그러니까 공감적 이해라는 게 이 책에서도 이제 강조하고 있지만 어떤 상담자의 성격적 특성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그 뭐랄까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담자가 되게 공감적이었어 이래서 공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사실 내담자가 상담자, 그러니까 상담자가 내담자를 이해하려고 하는 과정을 같이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공감적이라고 저는 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했을 때 내담자가 궁극적으로 선생님 공감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감이 안 됐더라도 결과적으로 선생님 저는 그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 공감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더라도 그걸 같이 하려고 갔던 과정이 사실은 공감적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이제 상담자들이 저도 이제 많이 이제 경계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뭐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슈퍼바이저가 내담자가 내담자가 상담자를 의존하게 하면 안 된다. 또는 후배들이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이 선배 상담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선배가 오히려 내담자들한테 상처를 줘서 내담자 인생을 더 망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자기는 그래서 그렇게 못하겠다. 라고 이제 많이들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내담자들이 어차피 제가 다가가려고 해도 본인이 마음을 닫고 떠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상담자의 어떤 뭐라 할까요? 그 어떤 상처 때문에 내담자가 그 상담을 종결하게 되는 경우는 좀 드물더라고요. 보통은 상담자가 다가가려고 해도 내담자는 대인관계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거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계속 갈등을 겪는 건데, 유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상담자가 아무리 다가가려고 해도 내담자가 이미 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도 한 내담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어차피 상담 선생님이셔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냐. 어차피 너하고 나하고 무슨 피부치도 아니고 무슨 상관이 있냐. 당신이 진짜 걱정하는 게 맞냐. 우리 가족도 나를 걱정 안 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담자들의 깊은 신념에서는 그런 어렸을 때부터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을 생각해 준다는 것에 대한 믿음 자체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존적인 모습 자체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온전하게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본인이 괜찮으니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념은 이제 나도 누군가를 믿을 수 없고 당신도 나를 믿을 수 없다, 나를 걱정해 줄 수 없다, 사실은 이런 신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담자가 아무리 다가가려고 해도 그 신념이 쉽게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담자의 삶, 그러니까 근데도 상담자들이 그걸 걱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상담자의 역전이에요.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영향을 받고 싶지 않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담자가 자신한테 의존하게 만들면 안 된다. 내가 내담자의 삶을 망치면 어떠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에 의해서 내 삶이 망쳐지고 싶지 않아. 네 걱정을 하느라고 내 삶이 방해받는 게 싫어. 사실은 이 상담자의 욕구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과정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망칠 수는 없어요. 내담자 삶이나 상담자 삶을. 그리고 과정을 같이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를 저는 좀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빨리 할 거라 혼자 멋있는 거 다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89페이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거, 그러니까 저는 거기 앞에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공감적 이해가 단순히 착하고 친절하게, 단순히 착하고 친절하게 살았거든요. 성장하기 전에. 그래서 저는 다 이해가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되지? 싸울 일도 없고 내가 양보하면 되고. 그렇지. 그런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진짜 이게 얘가 왜 진짜 우울해? 라고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정말 공감적, 착하고 친절하게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네가 우울할 때야? 이 말이 나오지. 근데 이제 뭐 사실 이제 요건 마음인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공감적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반복적인 관계 주제, 병리적 신념, 내담자의 문제와 경험에 연결되어 있는 기초적인 정서. 그러니까 이거를 찾으려고 아까 이제 스쿨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과정만 읽고 온 거 아니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 과정을 함께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진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이제 한 걸음이자 이제 그게 결국에는 완주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우선 내담자의 고통에 귀를 기울였을 때 교정적 정서 경험이 일어나고, 그 마지막 이제 103페이지에 내담자들이 갖고 있는 많은 갈등들 가운데 핵심 개는 것은 이들이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한다는 것인데, 내담자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라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있게 된다는 말이 사실은 좀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던 말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거를 또 읽으면서 어려워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진솔한 반응을 하면 저 입장에서는 이제 진솔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내담자한테. 그러면은 이제 좀 평등한 관계에서 진솔한 반응을 하면 이제 제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뭐 부적절하게 말을 하게 된다든지. 그리고 아니면은 자동적으로 그냥 사회생활 하듯이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반응이 좀 진솔하지 못하게 나오게 되거나. 근데 그 사이가 이제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몇 가지 문구들을 연습을 해서 입을 좀 익혀야 되나. 그래서 뭐 프랙티스라고 막 연습해야지 이렇게 적어놓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걱정하시면 가장 언급은 작업 도메인 분야를 복구한다. 복구하시면 되죠. 네, 과정 언급을 통해서 복구를 열심히 해보도록 해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우리 두 번째 스터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